이강민의 잡지사 2월호 네 번째 페이지. 오늘도 다소 무게감이 떨어지는 편집장 대행 송인찬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자, 오늘은 이분과 함께 할 건데요. 30만 구독자 사이에서 찾아낸 보물이죠. 잡지사 1호 잡식인 자동차 잡식인 박홍준 오토타임즈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주에 잠깐 인사를 한번 나눴었잖아요. 네, 그쵸. 근데 저를 알고 계셨죠? 네, 맞습니다. 사실 아침마다 제가 이제 뉴스쇼를 늘 이제 고정해서 듣고 오, 다니는데 출근길마다 항상 뉴스쇼를 틀어놓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들어본 목소리다. 이 아. 놓치마 뉴스 때 한번 출연하신 걸로 기억을 맞아요, 하고 있어서 맞아요. 네. 그래갖고 되게 반가운 사실 저는 그때 유튜브로 본 게 아니라 라디오로 듣고 있었으니까 목소리만 듣고 있었고 어떻게 생기신 분인지는 감이 안 왔었는데 네. 생각보다 이 목소리와 이 정말 외모가 비례하시는 분인 것 같다. 네, 그런 이렇게 생각이 알아봐 들었습니다. 주셔가지고 네. 저도 좀 반갑고 뿌듯하더라고요. 아. 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잡지사가 이제 벌써 네 번째 출연이신데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대행을 한지 네. 월화수 목이니까 네 그렇죠. 번째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 출연 동기끼리 그렇네요. 한번, 잘 이끌어 가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해볼 자동차 이야기는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자동차와 관계 없을 것 같지만 삼성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삼성. 네. 네. 우리가 사실 삼성 하면은 뭐 IT, 전자, 뭐 반도체 뭐 이런 부분에서 정말 세계 정상을 달리고 있는 회사잖아요. 맞아요. 이번에 최근에 주가도 많이 올랐고요. 그렇죠. 네. 좀 배 아파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렇게 쾌재를 부르시는 분들도 많아 보이는데 네. 정말 보시면은 삼성이 정말 인류 기업이다. 뭐 아니면 정말 성공의 역사를 달려왔다. 이런 것만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삼성에게도 아픈 역사가 있어서 준비해봤습니다. 이 삼성의 아픈 손가락으로 통하는 삼성자동차 이야기입니다. 삼성자동차. 네. 자, 삼성자동차가 왜 아픈 손가락인지, 그리고 처음에는 어떻게 도전하게 됐는지 오늘 그 전체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삼성이 처음 어떻게 자동차 산업에 도전하게 됐냐, 이 배경부터 좀 짚어볼까 하는데, 고 이건희 회장이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했었다. 이거는 좀 유명한 얘기죠. 이건 너무 유명한 일화고요.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삼성이 자동차를 시작하게 된 건 이건희 회장이 차를 좋아해서 그랬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뭐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건희 회장은 정말 자타가 공인한 자동차 마니아였는데요. 가장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어요. 유학 시절 때 네. 중고차를 사서 한 두세 달 동안 타고 다니면서 이제 이 차의 문제점을 확인해서 직접 고치고 이걸 다시 팔아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되파리에서. 네, 되파리에서. 요즘 약간 당근에서도 그 컴퓨터 사가지고 되파는 사람들 네,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사업 수완이 좋은 사람이구나라고 네.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자동차에 대한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정말 잘 알고 있어야 자동차를 고칠 수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사실 자동차 전문가라고 하지만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자동차의 정비 영역은 또 전혀 다른 부분이라고 판단을 해요. 실제로 뭐 저희 같은 자동차 전문 기자라고 하더라도 차 고칠 때 뭐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날 때 이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도 은근히 있거든요. 약간 저도 이제 막 전화 받아가지고 막 저한테 이제 막 선배 이거 차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야 이거 나 차에서 뭐가 경고등이 뜨는데 이거 뭐냐? 의외로 사실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많을 정도로 네. 정비나 메커니즘은 또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니아의 어떤 수준을 좀 넘어섰다. 그렇죠. 네. 직접 차를 고친다는 건 이 매니아의 수준을 넘어선 정말 뛰어난 자동차에 대한 수준이 정말 딥한 분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소장했던 라인업은 뭐 당연히 화려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가는 건가요? 아마 기억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건희 회장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이건희 컬렉션이라고 하는 미술품들이 엄청나게 네네, 화제가 맞아요. 됐었잖아요. 이거 자동차도 정말 이건희 컬렉션 못지않게 면면이 화려합니다. 그가 보유한 자동차만 봐도 정말 어떤 취향을 갖고 있는 분인가, 어떤 안목을 갖고 있었나 좀 알 수 있었는데 네.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던 차가 한때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적이 있었어요. 국토부 통계상으로 이 한 명이 가장 많은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으로 등록이 됐었는데 이건희 회장 명의로 돼 있는 차만 124대였다고 합니다. 124대요? 네. 와. 이거 세금 어떻게 다 내고 어떻게 보험료 다 내지 약간 좀 걱정되는. 이거 보관하는 것도 문제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걸 어디다가 다 보관하며 약간 그런데 네. 아무튼 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차로 잘 알려졌던 부가티 베이론을 비롯해서 부가티. 네, 평소 이 공식석상에 많이 타고 다녔던 이 마이바흐라는 차도 등록이 돼 있었고요. 네. 뭐 그 외에 뭐 종류가 다양했습니다. 포르쉐, 뭐 페라리, 벤츠 특정 차종을 여러 대 갖고 있는 것도 좀 확인이 됐었는데 이걸 보면서 뭐 연식에 따른 것도 있겠지만 일각에서는 이거 소위 깔별로 갖고 있는 거 아니냐. 빨주노초 파남보 네. 쫙. 그런 깔별로 갖고 있으신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자,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을 것 같다고 추정되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 통계를 생각해 보시면은 국토부에 통계가 잡혀 있다는 건 번호판을 달고 네. 세금을 내고 보험료를 낸다는 뜻이에요. 네네네.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는 차들이 이것뿐일까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실제로 도로 주행을 못하는 클래식카라든지 레이스카라든지 이런 차량들까지 합친다면은 이보다 훨씬 많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추측이 가능한 거고요. 네. 추가 취재를 한번 해보니까 이건희 회장 사후에 삼성에서 이건희 회장이 소장하고 있던 차 한 50여 대 정도를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매가 그랬어요. 네, 파악된 것만 50여 대고 뭐 더 많을지 적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차들이 어디에 매각이 됐는지 좀 추적을 해봤더니 대부분은 뭐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유명한 클래식카 컬렉션에 매각이 됐고요. 네. 일부는 또 이제 뭐 두바이 같은 중동으로도 많이 넘어갔어요. 이쪽에 클래식카나 슈퍼카에 대한 수요가 상당하다는 걸 생각해 보면은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는 차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차였는지, 그러네요. 퀄리티가 어느 정도였는지도 좀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죠. 어느 정도 오. 가늠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또 이게 차만 수집한 게 아닌데요. 그 푸바오가 살았던 놀이공원 있잖아요. 자연농원. 네, 자연농원 아시면 안 되지 않았어요? 조사해왔습니다. 에땡랜드. 네, 그렇죠. 에땡랜드. 네, 이 놀이공원 앞에 스피드웨이라는 레이싱 서킷도 지었었고요. 아, 진짜요? 네, 서킷도 만들었고 이 뒤편에는 이 삼성화재 모빌리티 뮤지엄이라는 자동차 박물관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모빌리티 뮤지엄에 있는 차들이 이건희 회장이 개인적으로 수집한 차들을 전시하고 있는 곳이고요. 네, 지금 한번 가보실 기회가 되면 좋겠는데 전 세계에 뭐 한두 대, 뭐 정말 세네 대 이렇게밖에 남아있지 않은 차들도 정말 많이 모여 있습니다. 실제로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 클래식카라든지 자동차의 컬렉션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 최고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곳인데 이건희 회장의 자동차 컬렉션이 궁금하시다면은 한 번쯤 가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는 맨날 가서 이제 범퍼카만 구경을 해가지고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는 이제 뭐 이건희 선대 회장의 어떤 차에 대한 사랑 그리고 개인적인 얘기였는데 일단 이제 사업을 하려면 네.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그 그렇죠. 명분을 뭘로 내세웠습니까? 삼성이 왜 자동차를 시작을 했냐 다양한 이유가 나오곤 있는데요. 일단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명분이 좀 분명했어요. 지금이야 뭐 사실 삼성이 재계 1위지만 그 당시에는 현대가 1위였거든요. 현대가 1위였어요. 네, 이 정주영 회장님, 그 왕 회장님 계실 시절의 현대인데 그 당시에 뭐 지금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삼성은 뭐 전자, 반도체, IT 이런 쪽에 특화가 돼 있고 네. 현대는 뭐 자동차, 중공업 뭐 이런 조선 네네. 이런 쪽에 좀 전문화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과는 다르게 그 당시에 삼성은 이 현대가 하는데 못하는 게 있었고요. 반대로 현대는 삼성이 하고 있는 건 다 하고 있었습니다. 약간 현대가 좀 상위호환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대표적인 게 지금 뭐 또 삼성과 함께 또 핫한 브랜드죠. 이 SK 하이닉스. 네. 네네네. 이 SK 하이닉스가 이전에는 현대전자라는 이름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네. 이 반도체 사업을 삼성이 막 시작했을 때 현대도 같이 뛰어들어서 막 추격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 삼성의 점유율을 일정 정도 위협할 정도로 급격하게 치고 올랐었다고 해요. 네. 현대가 저렇게 하는데 뭐 삼성 내부에서는 현대가 저렇게 쫓아오는데 우리도 뭐 자동차 하면 안 되나? 우리도 자동차 하지 말란 법 있나? 네. 이런 반응들이 꽤 나왔다고 하고요. 현대를 뛰어넘기 위해선 우리도 자동차 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들이 좀 나왔던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업에 뛰어들 결단, 이 네. 결단을 내린 거는 언제부터였나요? 이 삼성이 자동차 사업에 뛰어들기로 결정을 한 게 1987년, 그러니까 창업주였던 이병철 회장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잡았을 때, 네. 이때부터 자동차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돼요. 이건희 회장 개인 의지가 컸을 겁니다. 실제로 삼성은 좀 자동차 사업 진출에 좀 부정적이었다고 하거든요. 네. 이게 뭐 이제 삼성과 관련된 비망록이나 뭐 이렇게 회고록이나 이런 데에도 꽤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창업주였던 이병철 회장은 자동차 사업에 굉장히 부정적이었다고요. 하지 말라. 네, 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썬킴 선생님이었다면 성대모사 가능했을 텐데 저는 못하겠고, 네, 일단은 이게 뭐 전자에서 나는 이익이 자동차 산업의 10배가 넘는데 우리가 굳이 왜 하냐? 네, 굳이 이걸 왜 해야 되냐? 뭐 이런 반응이었다고 해요. 네네. 이전에도 자동차에 대한 건의가 있었지만 거의 이런 반응이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건희 회장의 생각은 달랐던 거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 현대는 우리가 하고 있는 걸 다 하고 있는데 우리도 현대가 하는 걸 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이었고 이 현대를 넘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자동차를 즉흥적으로 한 거는 확실히 아니다. 네. 네. 일단 정설은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건데 이후에 이건희 회장이 발간한 에세이에 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동차 사업은 즉흥적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10년 전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연구했다. 오. 이렇게 써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간에서 차 좋아하니까 시작한 거 아니야? 라는 좀 오, 논란을 그러니까요. 네. 정면으로 반박한 셈인 건데요. 이걸 반박이라도 하고자 한 듯이 난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공부했고 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자동차 관련된 책이나 잡지는 다 읽었다. 자동차도 이렇게. 고쳐봤다. 네, 네. 자동차도 고쳐봤고, 네, 실제로 이제 이렇게까지 난 자동차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연구를 하고 준비를 많이 했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 시기가 타이밍이 정말 좋았던 게 자동차 산업이 좀 통제받고 있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네. 네, 이 공업 합리화 조치라는 이름으로 이 자동차 산업의 신규 진입이 다른 기업의 자동차 산업 진출을 제한을 했었고요. 이미 있던 자동차 회사들도 좀 통제를 받았어요. 예를 네. 들어서 뭐 현대 같은 경우에는 현대는 승용차만 만드세요. 기아는 트럭하고 밴만 만드세요. 쌍용은 레미콘하고 덤프트럭만 만들어요. 아시아 자동차는 버스 만드세요. 이런 식으로 산업을 통제를 해놨어요. 아, 나눠져 있었어요 원래 네, 그게? 이 안에서 경쟁이 과도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이 자동차 아. 공업 합리화 조치라는 정책을 실행을 했었는데 네. 이 정책이 1989년에 전격 해제가 됩니다. 아. 신규 진입 허용 그리고 자동차 회사를 차 마음대로 만드세요. 그리고 뭐 차 사업할 사람들 하세요 하고 이 규제가 해제가 된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때 삼성은 또 어떤 상태였냐면요. 이제 아무래도 반도체 성공했고 네. 전자 잘 나가고 뭐 중공업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삼성의 내부에서 좀 이런 분위기가 깔립니다. 뭐 전자, 기계, 소재 이런 거 다 하고 있는데 뭐 약간 이제 이걸 다 합칠 수 있는 산업이 뭘까? 약간 이런 고민이 나온 거예요. 끝판왕. 네. 최종 단계. 네, 이 끝판왕이 뭘까? 이 고민이 나온 건데 이게 결국 자동차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 자동차는 말 그대로 전자 들어가고 뭐 소재 들어가고 이 조립 기술 들어가고 그쵸. 정말 제조업의 끝판왕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네. 이렇다 보니까 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거 이전에 좀 그룹 자체의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이게 자동차 산업이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해요. 네. 네. 그러면 내부 반응에서는 굉장히 좀 자신감 있는 도전이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삼성자동차가 지금 르노코리아라는 이름으로 다시 이제 탈바꿈해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 당시 삼성자동차 당시 신입사원이었던 분들이 지금 르노코리아에서 다 임원하고 계세요. 네. 그 정도로 정말 오래가 됐는데 이분들 이제 회고를 들어보니까 그룹 공채로 들어왔다는 분도 있고 네. 뭐 삼성중공업이나 뭐 삼성전자나 이런 계열사에 있다가 야 우리 자동차 계열사 만들어지는데 갈 사람 해가지고 저요 이렇게 지원자 받아서 간 분들도 있다고 해요. 우리 자동차 한다. 네. 와. 그때는 뭐 지금 생각해보면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전자에 잘 있다가 자동차 사업으로 넘어가는데 이 동료가 난 전자에 남을래 너 가. 그러니까 아이 저 바보 야 전자는 끝났어 진짜 자동차야라고 넘어간 분들도 있었는데 그때는 전자에 남는 게 바보였던 거예요. 그쵸. 그때 전자에 남는 게 좀 이상한 거였던 거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랐던 이 상황을 보면은 실제로 지금 르노코리아 임원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정말 한숨 푹푹 쉬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단 한순간의 선택이. 네, 한순간의 선택이 지금 나를 지금 삼성전자 성과급이 얼마였다는데 뭐 그런 얘기도 하시고 네. 아무튼 이분들의 회고를 들어보면은 정말 분위기가 정말 강한 추진 의지가 있었다고 해요. 아무래도 좀 이건희 회장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사업이었고 그렇죠. 위에서 그냥 내리꽂는 거잖아요. 네, 그런 사업이었으니까 뭐 야 회장님이 저렇게 강하게 의지가 있는데 이건 절대 안 망한다. 이런 내부적인 확신들이 있었다고 하고요. 사실 삼성의 반도체 신화도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는 원천 기술도 없었는데 반도체를 성공을 했는데 이 정도까지 올라왔으니까. 네, 뭐 자동차라고 우리가 하지 말란 법이 있어? 이런 이 도전 의식이 정말 강했다고 해요. 네. 물론 이제 우려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자동차는 사실 공장 하나 지으면 끝나는 산업이 아니거든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는데 2만 가지 이상의 부품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그렇죠. 아까도 뭐 저거 필요하고 전자 필요하고 뭐 맞아요. 산업 필요하고 이랬으니까. 맞아요. 네네. 그 말인즉슨 자동차 회사와 함께 움직여야 하는 부품 업체들이 정말 많다는 거거든요. 수천 개의 회사가 있거든요. 네. 뭐 타이어 회사도 있겠지만 그 타이어 회사 밑에 딸려 있는 고무를 공급하는 회사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이 타이어를 휠도 만들어야 되고. 맞아요. 휠도 만들어야 되고 그 휠을 찍어내는 기계를 만드는 회사가 또 있어야 되고 이게 정말 끝도 없이 뿌리에 뿌리를 내려요. 네. 이렇다 보니까 이 부품 생태계가 정말 방대한데 삼성은 사실 전자에 좀 포커싱이 맞춰져 있던 회사였다 보니까 기반이 없네요. 네, 그게. 자동차 산업에 대한 기반이 없는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이 자동차 부품 생태계의 연결고리가 좀 약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담감이 자연스럽게 따라온 겁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아이 굳이 왜 자동차야? 뭐 이런 회의적인 반응도 있었다곤 해요. 이 기술적으로는 좀 가능하다고 믿었는데 이게 뭐 설계도 있고 뭐 기계도 있고 사람도 구할 수 있으니까 할 수는 네. 있는데 이게 문제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아, 기술이 문제가 아니에요? 네, 이 산업의 전반적인 판이었던 거죠. 아. 뭐 방금 말씀드린 이 협력사나 부품 업체들의 문제도 있고 네. 뭐 유통, 서비스, 시장 전체의 흐름까지 이걸 다 감당할 수 있느냐. 아, 마케팅 같은 것도. 네, 하나의 생태계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게 아. 가능하겠느냐. 약간 마케팅뿐만이 아니라 뭐 서비스 센터도 만들어야 되고 아, 전시장도 만들어야 네네네. 되고 정말 할 게 많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누구도 확실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삼성자동차는 처음부터 이 야심과 불안이 함께 시작된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약간 일종의 좀 도박성도 있었던 것 그렇죠. 같은데. 네. 근데 이제 내부 분위기는 좀 그랬고, 그러면은 전반적인 업계 분위기는 어땠어요? 일단 달가워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업계 분위기가 사실 이거는 감정의 문제기라기보다는 생존의 문제였다는 이 회고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파이가 줄어드니까. 네, 그렇죠. 뭐 그 당시에 뭐 지금도 있지만 뭐 현대 기아도 있고 뭐 지금은 없어진 회사들인 뭐 대우자동차, 쌍용자동차, 아시아자동차 뭐 이런 회사들이 있었거든요. 네. 정말 많은 업체들이 있었는데 차종도 많고 겹치는 차도 되게 많았고 시장은 한정돼 있었던 거죠.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가끔 옛날에 그 개그 콘서트에 그런 코너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좁은 방에 이렇게 사람들 한 명 더 비집고 들어가는 그런 코너가 있었는데 그런 코너가 있었나요? 기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코너가 있었는데 이 꽉 차 있는 방에 한 명 더 들어오는 겁니다. 아, 네. 혹시 알고 계신 분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힘든데 어쨌든 네 지금도 힘든 나 상황인데 먹고 살기도 바쁜데 네, 너가 그런 들어오면 어떡해? 네 그런 상황인데 삼성까지 들어온다? 야 이건 경쟁이 아니라 다 같이 죽는다. 뭐 네. 이런 반응들이 있었던 거고요. 결정적으로 삼성은 이 회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일본 닛산의 기술을 가져오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어요. 아, 자체 만드는 건 아니고요. 네, 자체 기술이 아니라 이제 막 일본의 기술을 가져오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사실 국산화보다는 사실 처음에는 기술 습득을 위해서 그냥 그 차를 일본에서 가져온 차를 그대로 조립하는 형태에 그치거든요. 네네. 뭐 물론 이제 뭐 그 당시에 현대나 기아도 일본 차를 기반으로 성장했던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이제 이 일본에서 받아온 기술 이전 받은 기술을 토대로 독자 기술, 독자 개발 이런 독자 개발이라는 이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상황이었는데 삼성은 그거보다 훨씬 선진화된 일본의 기술을 가져와서 차를 만든다? 이러면은 이 연구 개발이나 국산화의 생태계가 다 무너질 거라고 걱정을 한 거죠. 약간 등산할 때 그 네.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중간부터. 그렇죠. 중간에 네. 지름길로 케이블카 타고 딱 올라가가지고. 그렇죠. 그런 거네요. 네, 케이블카 타고 야, 우리 지금 힘들게 걸어 올라가고 중간까지 왔는데 케이블카 타고 올라간다고? 뭐 정말 딱 딱 맞는 비유입니다. 아, 뿌듯하네요. 비유. 조만간 강민 아나운서님 자리 좀 걱정되실 거예요. 뭐 휴가 못 돌아오시는 거 아닌가요? 네. 네, 아무튼. 네, 그런 걱정이 있었던 거고 이 대외적으로는 사실 뭐 자동차 기술 이런 국산화, 뭐 부품 산업 발전 저해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네. 실제로는 좀 두려웠을 거예요. 네, 결정적으로 좀 기업들이 삼성을 믿지 않았습니다. 네, 진출 초기에 일단 상용차, 그러니까 트럭 먼저 만들겠다. 상용차. 네, 상용차. 네, 트럭을 먼저 만들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결국 승용차 시장까지 들어오는 거 아니야? 우리가 너를 삼성 당신들을 어떻게 믿어? 뭐 그러니까요. 이런 반응이었어요. 네네. 네. 당시 어느 정도로 좀 격하게 반발했냐면 이 회사들, 이 현대, 기아, 대우, 쌍용, 아시아자동차까지 이 회사들이 공동으로 신문 광고도 냈습니다. 아, 광고를 내요? 네, 우리는 삼성의 자동차 사업 진출에 반대합니다. 이렇게 광고를 지금 자료가 마침 나오는데 묵과할 수 없습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에 현대자동차, 기아 뭐 정말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우리 반대합니다. 뭐 이렇게 달고 있잖아요. 네네네. 실제로 이렇게 사업 진출을 반대했던 사례가 있었을 정도로 이 삼성의 자동차 사업 진출이 쉽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신문 광고까지 낼 정도면 업계의 반응도 상당히 거셌는데 삼성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합니까? 일단 반대가 나오니까 일단 한번 숙이고 들어가요. 자세를 한번 낮춰요. 네. 사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거는 신사업 아닙니다. 약간 판을 새로 벌이겠다는 게 아니라 약간 일종의 사업 다각화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던 거에서 조금만 옆으로 움직인다. 맞습니다. 딱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삼성중공업을 통해서 굴삭기, 뭐 지게차 이런 걸 이미 만들고 있었거든요. 네네. 뭐 엔진 있고 프레임 있고 뭐 대형 기계를 다뤄본 경험이 있으니까 뭐 논리가 이거였습니다.
아니 뭐 우리 굴삭기랑 지게차 이미 만들고 있는데 덤프트럭 만들 수도 있잖아요. 이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는 논리로 접근을 했어요. 네. 특히 이제 대형 상용차, 특히나 덤프트럭 같은 거는 완전히 다른 세계거든요. 네. 여기는 뭐 사실 디자인이나 감성, 뭐 가격 이런 게 통한다기보다는 철저한 이 기계로서의 목적이 얼마나 분명한가 이걸 따지는 곳이에요. 그냥 정말 기술력. 네, 철저히 기술력만 중요한 시장이에요. 이 경쟁도 좀 덜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올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덤프트럭 시장 보면은 요즘 건설 경기가 악화됐다고 하지만 한 달에 100대도 안 팔리는 시장이거든요. 시장이 정말 작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좀 기존에 하는 사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옆으로 간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업계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좀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 승용차 사업 안 할 겁니다. 안 한다. 네, 안 합니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자동차 사업은 상용차 여기서 딱 끝낼게요. 이렇게 한정을 트럭만 합니다. 한다. 네. 그러니까 처음 삼성의 자동차 사업 도전은 뭐 처음부터 승용차를 했던 게 아니라 이 우리가 이렇게 좀 평소에 잘 해왔던 중공업 사업의 연장선입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트럭 굴삭기 이런 것만 만들겠다라고 하고 이제 일본에서 들여온 거죠. 네, 그렇죠. 90년에 이 삼성중공업이 일본 닛산의 기술 도입 계약을 맺고요. 92년에 상공부,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 산업통상자원부 같은 정부 네. 부처죠. 이곳에 허가를 받습니다. 이 기존 업체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발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생산량의 30%는 수출로 넘기겠다. 이렇게 이런 전제 조건도 깔았어요. 네. 그렇게 이 닛산 빅섬이라는 트럭을 기반으로 만든 SM 트럭이 처음 공개가 되고요. SM 트럭. 네, SM 트럭이라는 게 처음 등장하고 한켠에서는 독일 MAN,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뭐 만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만트럭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네. MAN의 덤프 트럭도 들여오게 됩니다. 특히 이 SM 트럭은 지금 사진으로 나오는데 내구성이 어마어마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네. 이 차가 2000년까지 생산이 됐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도 아직 지방에서는 꽤 보입니다. 그러면은 최소 25년 동안 그렇- 타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최소 25년 동안 타고 있는 거고 서울에서는 이 노후 경유차 때문에 이렇게 도심 진입하는 게 통제가 돼서 이 차들이 오래돼서 네. 이제 더 이상 서울 시내로 진입할 수 없지만 그 정도예요. 지방에서는 아직은 뭐 이제 그런 규제가 덜한 곳들도 많거든요. 이런 지방에서는 지방의 건설 현장들 같은 데 가보면은 여전히 이 삼성 트럭 돌아다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상용차만 하겠다. 네. 우리 지금 근데 SM5 보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아시겠지만 뭐 지금 SM5 지금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네. 네. 1993년 11월에 업계에 폭탄 하나가 터집니다. 네. 삼성경제연구소 이름으로 자동차 사업에 대한 입장이라는 이름의 자료가 뿌려져요. 네. 언론사들에. 네. 사실 지금이야 뭐 언론사 보도 자료가 이메일로 들어오지만 이 당시 선배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당시엔 보도 자료가 뭐 퀵으로 왔다고. 퀵으로. 그거네요. 호해요. 네, 호해. 퀵으로 이만큼 A4 용지가 출력돼서 오거나 아니면 이제 홍보팀 직원분들이 직접 들고 왔다고 해요. 네. 와, 정말 어떤 시대였는지 상상도 안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뿌려졌는데 이 당시에는 사실 뭐 이렇게 이 발표된 자료가 정말 구체적이었다고 합니다. 네. 최신 외국 기술을 들여오고 부품 국산화율은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97년 초에 삼성 승용차를 내놓겠습니다. 승용차를 내놓겠다. 네, 승용차를 내놓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업계가 놀란 이유도 딱 하나입니다. 아니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승용차 안 한다며. 트럭만 만든다며. 이거 5년 만에 약속 어긴 거 아니에요? 네, 이거? 이걸 뒤집어 버린 거죠. 이 발표 하나만으로 실제로 여론이 쫙 갈려져 버립니다. 삼성이 거짓말했다라고 주장하는, 야 이러다가 자동차 업체를 지금 국산화 막 매진하고 있는데 국산 자동차 생태계 다 죽는다. 다 망한다. 네, 다 망한다. 이런 반대하는 쪽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잘 됐네. 뭐 경쟁이 많아지면은 뭐 소비자들은 좋은 거 아니야? 더 좋은 품질의 차? 야 삼성차도 한번 타보자. 뭐 네.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이때 국책연구기관, 그러니까 정부 산하 연구소였던 산업연구원이 보고서를 하나 내놓습니다. 요지가 이거였어요. 삼성이 외국 기술을 중심으로 들여오면은 이 국내 기술 자립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좀 지적을 합니다. 네. 연구개발 투자가 줄어들 가능성도 크고 이 공장 늘리다 보면은 중복 투자, 과잉 설비만 생길 수 있다. 위험하다. 네네. 뭐 이렇게 사실상 정부의 입장은 삼성의 자동차 진출은 부정적입니다. 들어오지 말라. 네, 들어오지 말라라고 이제 시그널을 준 거죠. 네. 그런데 이 삼성이 여기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렇죠. 보고서 나오자마자 바로 공식 입장을 내는데 사실 우리가 삼성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은
현대는 사실 막 이렇게 열정적이고 막 이봐 해봤어 뭐 이런 막 도전하는 입장이 강한데 네. 삼성은 정말 뭔가 철저히 막 냉철하고 막 이렇게 오. 매뉴얼에 입각해서 움직이고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 기록으로 입장문이 남아 있는데 삼성이 그 당시에 얼마나 격정적인 반응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대로 네.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동차 사업 진출 시기를 늦출 생각도 없고 중단할 생각은 더더욱 없습니다. 산업연구원의 보고서는 무사 안일주의의 소산입니다. 무사 안일주의의 소산이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정말 냉철한 삼성이 얼마나 이 정부의 발표에 반발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분노하고 네. 그렇게 적은 거네요. 진짜 화가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하지 말자는 건 그냥 가만히 있자는 얘기 아니냐. 네. 뭐 삼성의 입장에서 이렇게 들린 거죠. 이 삼성은 이 싸움을 그래서 기술 논쟁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로 끌고 갑니다. 도전할 거냐 아니면 현상 유지할 거냐 뭐 좀 이렇게 해서 좀 프레임을 전환을 하려고 시도를 해요. 이렇게 해서 삼성의 승용차 진출은 좀 단순히 사업 발표를 넘어서 좀 산업 전체를 둘러싼 논쟁의 중심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갑자기 이제 좀 확 소용돌이 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승용차 산업을 꼭 해야만 했던 이유를 네. 삼성은 뭐라고 했어요? 생각보다 이유가 단순했습니다. 상용차 그러니까 트럭 만드는 것만으로는 돈이 되지 않아요. 돈이 안 되나? 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삼성이 원했던 그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용차가 좀 이렇게 상징적인 산업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시면은 자동차 브랜드들 정말 많지만 그 브랜드가 무슨 스포츠카를 만드는지 무슨 세단이나 무슨 SUV를 만드는지는 알 수 있는데 맞아요. 그 회사가 무슨 트럭 만드는지 무슨 버스 만드는지 모르거든요. 맞아. 네, 네네. 그렇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근데 승용차는 말씀드린 것처럼 좀 달라요. 좀 기술력을 보여주는 잣대고 이 회사의 이미지도 확 들어오고. 네, 이 회사의 이미지가 어떤지 이걸 네.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이 대중이 직접 평가하는 영역이니까요. 아, 네. 또 하나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이 상용차만으로는 방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의 경제가 안 나옵니다. 돈이 안 돼요. 네. 뭐 엔진, 변속기, 차체 기술 이건 다 승용차나 상용차가 상당 부분 겹치는데 네. 생산 대수가 적으면 개발비를 뽑아내는데 정말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이 나기 시작하는데 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네. 네. 이렇다 보니까 공장 어차피 지을 거라면은 승용차를 빼놓고 생산하는 거는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을 말이 한 안 거고. 된다 그거는. 네. 이 상용차만 하는 거는 애초에 삼성의 자동차 사업 자체에 좀 미완성과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 혹시 아까 그 상용차 한다고 했을 때 네. 좀 여기까지 그림을 그려놓고 했을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은 나와 있진 않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게 우리가 자동차 사업의 흐름을 봤을 때는 결국 자동차도 염두를 했을 거다라고 생각은 해요. 이 사실 한번 자료라든지 이 대부분의 자동차 사업의 자료를 살펴보면은 자동차라는 건 좀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 시작하면은 불과 한 최소 5년, 길게는 10년 이상은 계속 적자를 보면서 시작하는 사업이거든요. 네. 이 개발비를 빨리빨리 회수를 해야지 언제부터 좀 돈을 벌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사업인데 트럭만으로는 이 개발비를 빨리 회수하는데 오래 걸렸을 거고 결국 자동차까지 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이 선택하고 만든 차가 SM5 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94년에 이 일본 닛산의 기술을 또 한 번 도입하겠다고 정부에 신고를 했고요. 네. 이 98년에 첫 차를 내놓고 99년에 소형차, 2003년에 첫 독자 모델을 내놓겠다고 약속을 해요. 네. 그렇게 해서 좀 이게 일각에서 우려했던 외국 기술에 잠식되는 걸 우려하는 이 업계의 반응을 고려해서 국산화 목표도 80%로 잡았는데 네. 그렇게 해서 1995년에 삼성자동차가 등장을 하고 네, 이 삼성의 처음이자 마지막 차였던 SM5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삼성이 만들면 다릅니다라는 이런 슬로건을 또 내걸고 나왔다면서요? 그렇죠. 정말 이 SM5는 진짜 비운의 명차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차가 1998년에 처음 출시됐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이 만들면 다릅니다. 삼성이 만든 첫 차입니다. 이 슬로건으로 정말 화제를 모았어요. 약간 엘레강트한 느낌이 좀 그렇죠. 뭔가 지금 삼성이 갑자기 전기차 만들게요 해가지고 이렇게 내놨으면 똑같은 반응일 것 같거든요. 네. 이건희 회장은 정말 이 차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자신과 삼성 임원들만을 위한 SM5를 따로 만들어서 이게 나눠주기도 했다고 해요. 네. 리무진처럼 휠베이스라고 하죠. 이 차체의 허리를 좀 늘려서 뒷좌석을 좀 더 넉넉하게 만든. 약간 회장님 차. 네, 회장님 같은 느낌. 차. 네, SM5 기반의 좀 회장님 차. SM530L이라는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이 차가 한 10대 정도 만들어졌고 지금 자료에 나오네요. 네. 이게 지금 나와 있는 사진상으로는 차가 얼마나 긴 건지 감이 안 올 수도 있지만
이 뒷좌석을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옆에서 봤을 때 차가 꽤 깁니다. 오. 이 자료 사진에 나와 있는 거는 지금 르노코리아가 소장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 차는 실제로 이건희 회장이 부산 경남권 방문 일정이 있을 때 실제로 타고 다녔던 아, 자동차예요. 실제 탔던 차예요? 네, 실제 탔던 차를 아. 르노코리아가 아직까지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 외에 또 이제 한 대가 더 남아 있는데 한 대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푸바오가 살던 놀이공원에 있는 네네. 자연농원에 있는 그 모빌리티 뮤지엄에 한 대가 전시되고 있습니다. 네. 직접 뭐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쯤 가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SM5가 처음 나왔을 때 반응이 별로 안 좋았잖아요. 맞아요. 사실 이게 초기엔 실제로 잘 팔리진 않았습니다. 90년대 초의 자동차 디자인은 좀 이 각진 형태에서 벗어나서 좀 매끈한 형태, 유선형 스타일이 좀 유행을 하기 시작을 했던 때예요. 각그랜저가 이제 없어져가는 그 네, 시기인가요? 맞아요. 아.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 각그랜저가 없어지고 뉴그랜저라는 다소 좀 매끈한 형태의 자동차가 등장하는 시기거든요. 실제로 그때 이후로 자동차 디자인의 트렌드가 많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네. 그런데 SM5는 딱 봐도 이렇게 각이 딱 잡혀 있는 디자인이다 보니까 네. 당시로선 조금 촌스러웠던 거죠. 촌스럽다. 네, 당시로선 촌스러웠던 거죠. 소나타보다 실제로 이 경쟁차였던 소나타보다는 좀 고급 포지션이라 가격도 비쌌다고 해요. 네. 뭐 그런데 디자인이야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정말 잘 만든 차라는 건 부인할 수 없었어요. 기술력은 뛰어났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 차 도로에서 정말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보여요. 네. 제가 아까 방송 올 때 이렇게 저희 집에서 이 스튜디오까지 한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몇 대 보이나 이렇게 세보면서 왔는데 이게 내부순환로 타고 지금 이렇게 목동까지 딱 오는데 정확히 4대 봤습니다. 와. 네, 아직도 정말 많이 보여요. 근데 네. 이게 단종된 지가 좀 된 거죠? 그렇죠. 이 차가. 이게 2005년에 단종됐는데 저는 이게 지금 얘기하시는 것도 그렇지만 이게 많이 보이는 게 단순히 느낌만은 아니었습니다. 네. 제가 국토부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한번 뽑아봤는데 네. 이게 SM5가 1998년에 나와서 2005년까지 생산됐거든요. 이때의 누적 판매량 그리고 지금까지 몇 대의 차가 남아 있는지 이걸 한번 대조를 해봤어요. 근데 SM5가 전체 대수의 10% 정도가 생존해 있거든요. 전체 10%가 살아 있어요, 아직도. 네. 지금 생산된 기간 동안 만든 차 중에 10% 정도가 남아 있는데 와. 이게 뭐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어서 어떤가 좀 한번 대조해 드리자면은 네. 같은 시기에 생산됐던 현대차 EF 소나타는 2%만 남아 있고요. 2%. 네. 그리고 기아의 크레도스와 옵티마는 0.5%만 남아 있습니다. 아니, 기아랑 따지면 거의 20배 차이 나네요. 그렇죠. 정말 단종된 지 20년 된 차가 아직까지 이렇게 남아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게 느껴지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게 만약에 사람으로 좀 치면 네.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저희가 진짜 그런 거 아닐까요? 뭐 이렇게 뭐 월드뉴스나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은 막 90세의 노인이 한겨울에 막 철인 3종 경기하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 아닐까? 네. 저희끼리는 진짜 저 좀비차 되게 왜 안 없어? 좀비차. 좀비차라고도 얘기하고요. 네. 왜 안 고장나나? 약간 그런 경우도 있었고 실제로 이제 저는 이 차에 대한 기억이 하나 남아 있었던 게 이 차 운전 연수를 이 차로 했었어요. 네. 약간 애정이 또 좀 가나요, 그러면? 그쵸. 애정이 또 가죠. 되게 정말 이 아버지 친구분이 폐차하기 직전의 차였는데 너무 멀쩡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 이걸 왜 폐차하나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운전 연습용으로 썼던 네 정말 여기 받고 저기 받고 해도 정말 잘 굴러다녔던 그런 차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게 기술력이 따라주니까 네. 어쨌든 이 SM5에 대한 위상이 점점 올라갔을 것 같긴 한데요. 이게. 맞습니다. 이 SM5가 당시에 아까 닛산의 기술을 가져왔다고 했잖아요. 네. 이 닛산 세피로라는 닛산의 중형차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차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이 일단 기반이 되는 기술이 없다 보니까 초기의 부품은 이 세피로라는 차를 그대로 조립하는 거에 그쳤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뭐 이게 기술 자립의 측면에서는 좀 안 좋겠지만 역설적으로도 소비자들 입장에선 정말 호평이 나온 거죠. 사실상 수입차를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그대로 조립만 한 거니까요. 네. 이렇다 보니까 국산 차들은 이제 좀 뭐 신기한 기술들이 꽤 많았는데 국산 차들 같은 경우에 일정 주행거리 이상이 되면은 좀 교체해야 되는 타이밍 벨트라는 부품이 있거든요. 네. 이게 한 10만 킬로쯤 돼가지고 한 번씩 끊어지는데 네. 이걸 교체할 필요가 없는 타이밍 체인이라는 걸 적용을 해서 화제를 좀 모았고요. 이게 최초로 적용된 건가요? 국산차 한국에서는? 최초로 적용됐던 사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 이제 좀 이 당시에 국산차들은 사실 좀 녹슬고 부식 나고 이런 이슈가 정말 많았는데 네. 이 녹이나 부식에 견딜 수 있는 아연도금 강판을 처음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국산차로선 정말 흔치 않았던 이런 부분도 화제를 모았어요. 네.
이렇다 보니까 SM5가 좀 출시하고서 좀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게 몇 년 지나서였습니다. 아, 소위 역주행한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차트 역주행한다고 하는데 지금에야 사실 뭐 이렇게 뭐 너튜브도 있고 각종 매체로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가장 큰 이제 바이럴 수단은 택시 기사님들이었다고 해요. 아, 직접 타보니까 네, 택시 기사님들이 이게 좋더라. 네, 야 이거 SM5 택시 끄는 분들이 야 이거 고장이 안 나요. 내구성이 정말 좋아요. 뭐 이런 얘기. 야 이거 뭐 한 10만 타면은 벨트 한번 갈아야 되는데 얘는 안 갈아도 된다대. 뭐 이런 아, 얘기도 하고 녹도 안 쓴다. 소문이 이렇게 슬금슬금 퍼지는 거네요. 이제. 그렇죠. 이게 그렇게 좋다고? 뭐 이런 반응들이 퍼졌던 거고 네. 실제로 판매가 좀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미 늦었을 때였습니다. 왜 늦었나요, 그게? 이쯤 돼서 이 IMF의 그림자가 좀 드리우기 시작하죠. IMF. 금융위기. 네. 방금 닛산의 기술을 들여왔다고 했잖아요. 네. 네. 이 막대한 기술 로열티를 삼성의 입장에서는 닛산에다가 지불했어야 됐고요. 생산 시설을 짓는데도 좀 어마어마한 돈을 썼어요. 이렇다 보니까 삼성자동차의 부채가 출범 첫 해부터 좀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뭐 사실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자동차 사업은 한 5년 10년 5년은 동안은 본다. 적자 보는 사업이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나 봅니다. SM5 한 대 팔 때마다 100만 원씩의 손해가 났다고 해요. 이게 네. 많이 나가는 거죠? 손에 꽤 많이 100만 나가는 원이면.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재화를 팔아서 남겨서 적자를 메워야 되는데 네. 이 차를 팔아서도 적자가 난다는 거는 거의 그냥 망한 거네요. 이거. 거의 망한다고 보는 거죠. 네, 그렇죠. 로열티는 물론이고 시설 투자가 원인이었는데 지금의 그 르노코리아 부산 공장, 당시 네. 삼성자동차 공장이 전 세계를 통틀어도 좀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비싸게 지어진 공장이었어요. 네. 이런 부분이 좀 영향을 미쳤는데 당시에 삼성이 좀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었던 이 부산 경남 지역에다가 이쪽 지역의 인심을 얻기 위해서 여기에 공장을 짓기로 합니다. 아, 정치적인 것도 조금 들어갔던 네, 거네요. 정치적인 결정이 좀 포함이 돼 있었어요. 네. 이 부산 신호공단의 공장을 지을 계획이었는데 이 정치 논리가 정말 문제였습니다. 여기가 낙동강 하구에 갯벌을 매립해서 지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 경공업이나 제조업이나 이런 공장이 들어가기엔 적합했을지 몰라도 네. 자동차 같은 중공업 생산 시설이 들어가기에는 좀 지반이 약했던 곳이었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이 기반 공사에만 몇 배의 돈을 더 썼다고 하고요. 이 공장 짓기 위해서 시설 투자에만 매년 1조 원 이상의 돈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와. 근데 그럼에도 이건희 회장이 밀고 나갔던 거죠. 그렇죠. 실제로 이건희 회장은 한 10년간 5천억씩 적자 나도 괜찮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한 10년 동안 5조 원대 적자 볼 것 감내하고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는 3년 만에 4조 원의 부채가 쌓입니다. 진짜 이거 저는 와 이건 물론 뭐 기업이었으니까 그렇지만 네. 와 3년 동안 빚이 이렇게 쌓이면 이거 어떻게 다 이자는 얼마야? 약간 그런 생각부터 드는데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결정적으로 또 이게 IMF 시기였으니까 이 적자 음. 폭이 정말 더 크게 다가왔을 거예요. 네. 네. 뭐 만약이라는 거는 이제 없다고 하지만 네. IMF가 없었다면은 그러면 삼성자동차 지금도 신차 기대해 볼 수 있었을까요? 진짜 뭐 IMF가 없었다고 한다면은 삼성은 뭐 좀 더 달려볼 여력은 있었을 겁니다. 아무래도 삼성은 그래도 자금이라는 것도 있었고 네네. 이 부채를 감당할 여력이 충분히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산업은 초반에 손해 보는 산업이다 보니까 네. 문제가 그 다음입니다. IMF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삼성자동차는 사실 이미 넘어야 될 산이 좀 꽤 많았어요. 네. 이제 기존 업체들과 좀 경쟁도 치열했고 그만큼 시장은 포화가 돼 있고 네. 이 부품 생태계와는 아직은 밀접한 거리를 안 갖고 있었던 거죠. 좀 완성시키지 못했으니까. 네, 국산화가 많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부품 네. 생태계와도 거리가 좀 멀고 그리고 이제 브랜드 삼성 뭐 그 당시에도 좀 인류라는 이미지가 있었지만 어쨌든 브랜드의 인지도를 쌓는 것도 시간이 네. 좀 걸릴 문제였고요. 아, 네. 어쨌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시간과 돈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이게 좀 결국에는 IMF가 삼성자동차를 쓰러뜨리는 결정타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냥 결정타 정도지 이게 IMF가 없었다고 해서 완전히 뒤바뀌었을 것이다. 뭐 요렇게는 보기 좀 어렵다. 그렇죠. 네. 네, 이 기술 자리까지 또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논쟁도 여전히 있었고요. 당시의 경제 상황을 뚫고 성공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삼성에게 역전의 기회가 한 번 있었어요. 네. 아마 업계에서 그런 얘기는 해요. 기아차 그 당시에 기아 자동차를 인수했으면은 좀 달라졌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는 하거든요. 네. 네.
실제로 삼성이 자동차 사업에 뛰어들기 이전부터 기아를 정말 눈여겨봤습니다. 아, 네, 당시에 이 기아가 어떤 회사였냐면은 이 약간 어떻게 보면은 스타트업 같은 지금의 스타트업 같은 회사였어요. 아 그래요? 이 기술 덕후들이 모여 있는 회사였고요. 네, 눈여겨볼 만하네요. 네, 기술 아. 덕후들이 모여 있는 회사였고 전문 경영인 체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 지분 구조가 상대적으로 깨끗했다고 해요. 깔끔했다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당시에 기아는 선진적인 회사였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정말 강한 자만 남던 90년대의 논리로 본다면은 네. 이 인수합병 매물로서 상당히 매력적이었던 거죠. 아. 네. 이 시기에는 정말 적대적 M&A에 대한 법 제재도 좀 약했거든요. 네. 그러면 삼성이 굉장히 인수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들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1993년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죠. 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1993년 기아차 지분 10%를 공개 매수를 합니다. 당시에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요. 당시 기아차의 우리 사주, 그러니까 기아 사원들이 들고 있던 주식이 8%가 채 되지 않았거든요. 그거보다 많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보다 많은 지분을 취득을 했으니까 어마어마한 수치였는데 이 갑작스런 공개 매수 때문에 여론의 비난이 들끓었습니다. 야, 삼성이 차 한다는 소문이 돌더니 니네 기아 인수하려고 하는구나. 갑자기 잘 있는 기아를 왜 그래? 뭐 이렇게 좀 여론이 좀 들끓었고. 네. 네. 결국 삼성은 이 여론에 못 이겨서 지분을 빼기에 이르러요. 아, 뺍니까? 네. 근데 이게 공작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네. 95년에 이제 삼성중공업 직원들이 이 경기도 광명에 있던 네. 기아 공장 인근에 잠입을 해서 오. 기아가 개발하고 있던 미개발 차량들을 몰래 촬영하다가 붙잡혀요.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그쵸. 안 지금이라면 됐나요? 뭐 산업 스파이다 뭐다 뭐 이런 논리로 좀 아마 뭐 크게 처벌을 받았을 텐데 네. 그 당시엔 이게 또 약간 좀 약하게 처벌을 받았나 봐요. 네.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하고 또 1997년 요때는 삼성이 기아를 인수해야 된다. 이런 내부 보고서가 유출이 돼서 파문을 또 일으켰습니다. 와. 네. 또 이제 이 당시에 재밌었던 게 저도 이거를 최근에 취재하다가 알게 된 건데 네. 그 당시에 삼성자동차 영업사원들의 이제 고객 응대 매뉴얼에 이런 게 써져 있었다고 해요. 아니 이거 뭐 삼성자동차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회사인데 이거 뭐 차 고장 나면 AS는 어떻게 받아요? AS 센터 현대보다 별로 네네네. 없던데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이렇게 대답하세요라는 매뉴얼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저희가 곧 기아를 인수할 거기 때문에 서비스 센터가 많아질 겁니다. 걱정 지금은 마세요. 못하지만 네. 걱정하지 말라. 네. 와. 지금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곧 기아 인수할 거예요. 책임질 수 괜찮습니다. 있다. 네. 걱정 마세요. 이야. 뭐 이런 게 실제로 매뉴얼에 적혀 있었다고 하니까 삼성이 기아에 얼마나 눈독을 들였는지 이 부분도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거의 뭐 내부적으로는 뭐 확정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실제로 삼성이 기아가 부도 처리가 됐던 1998년에 인수를 공식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네. 현대차와 대우차, 미국의 포드까지 여기에 삼성까지 더해져서 4파전이 벌어졌는데 네. 결과는 뭐 우리가 지금 알듯 현대의 품으로 안겼죠. 기아가. 맞아요. 네. 그런데 정작 가장 인수에 열정적이었던 삼성은 이 당시 내부 평가에서 꼴찌를 했다고 합니다. 네. 열정적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꼴찌를 할 수 있었을까? 뭐 물론 이제 그들의 열정이 더 강했을 수도 있겠지만 네. 좀 의외였던 부분이 있었죠. 뭐 정리하자면 좀 무리한 초기 투자로 예상보다 더 부채가 많이 쌓였고 이 기술 자립의 키가 될 수 있었던 기아 인수에는 실패했고 여기에 대외 환경을 어렵게 하는 IMF까지 좀 어쩌면 삼성자동차는 오래 갈 수 없었던 운명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들어보면 이제 굉장히 악재들이 많이 겹쳤고 네. 결국에는 뭔가 마치 계시가 있었던 것처럼 야, 하지 마, 차 하지 마. 그렇죠. 뭔가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마 인터스텔라에서처럼 영화 인터스텔라에서처럼 이병철 회장님이 뒤에서 안돼 인수하지 마 하면 안 돼 그랬을지도 몰라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좀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갑니까? IMF로 좀 정부가 대대적인 빅딜을 이 구조 조정을 시작을 하잖아요. 네. 이때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때 가장 많이 나왔던 말 빅딜. 그러니까 이른바 사업 교환이 논의가 되기 시작해요. 네. 당시 삼성의 카운터 파트너가 대우였는데요. 삼성은 삼성자동차를 대우자동차에 넘기고 네. 대우는 대우전자를 삼성전자에 넘기는 이런 이 지분 교환 논의가 시작이 됩니다. 네. 이해관계 자체는 잘 맞아떨어졌다고 해요. 네. 잠정 인수까지 실제로 갔다고 합니다. 이 지금 뉴스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로 이 삼성이 대우에 이제 자동차를 넘기기로 잠정적으로 갔었는데
세부 항목에선 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해요. 음. 이 대우는 이 당시에 이 노무라 증권에서 나온 보고서로 대우의 이 그룹에 숨겨진 연쇄 부실 문제가 계속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요. 네. 또 삼성자동차는 빅딜이 논의됐던 그 해에만 1조 원대의 적자를 보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당시에 관계자분들께 좀 취재를 했던 내용인데 아니 이거 왜 빅딜 그 당시에 성사 못했어요? 이걸 한번 물어봤었는데 네. 대우그룹 특유의 좀 복잡한 지배구조가 컸다고 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삼성이 이제 대우전자를 삼성전자로 편입시키는 이게 인수가 논의가 됐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삼성이 대우전자를 가지고 오면은 삼성전자가 대우그룹의 대주주가 되는 다소 이상한 지배구조가 형성될 뻔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만큼 지배구조가 복잡했다는 건데 이 대우그룹의 이 복잡한 기형적인 지배구조 형태가 영향을 미쳤고 결국 삼성은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대우라는 그룹 자체를 떠안아 버리는 문제가 돼버릴 수도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인수 협상을 포기하고요. 삼성자동차 청산하겠습니다 하고서 법정 관리를 신청을 하죠.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그 이후에 이제 네. 어떻게 삼성자동차가 르노자동차로 넘어가게 됩니까? 일단은 사실 일반적으로 기업이 법정 관리가 들어가면은 쌓여 있는 부채, 빚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게 핵심이거든요. 네. 대부분은 이제 뭐 외부의 투자 기관을 끌어온다던가 인수할 곳을 찾아서 이제 저희 부채 터는 조건으로 뭐 1달러 인수하세요, 영원에 인수하세요, 뭐 이런 협상을 체결을 하기도 해요. 네. 그런데 삼성은 삼성자동차의 부채를 자체적으로 처리합니다. 네.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던 삼성생명 주식 2조 8천억 어치. 그러니까 네. 사재 출연을 해서 부채를 대부분 정리를 해버려요. 네. 그러니까 자비로. 네, 자비로. 네. 물론 이제 뭐 일부 그룹에 자산을 투입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이건희 회장의 사재로 처리가 됐고요. 네. 얼마나 많으셔야 돈이 많아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3개월 만에 부채 상환 정리를 다 끝내버리고 법정 관리는 6개월 만에 끝납니다. 최근에 뭐 사실 쌍용자동차가 쓰러지고서 법정 관리가 한 1년 갔거든요. 네네. 네,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6개월 만에 6개월 만에. 법정 관리가 끝났다는 거 정말 빠른 속도였던 겁니다. 네, 그렇게 1999년 12월에 삼성자동차 매각이 추진이 되고요. 이때 이 인수협상자로 프랑스의 르노가 입사를 참여해서 네. 이곳을 새 주인으로 맡게 됩니다. 우리가 최근까지 들어왔던 이 르노 삼성자동차라는 이름이 1999년에 출범하게 되고요. 2000년 삼성자동차 법인이 최종 해산 처리되면서 삼성은 사업 6년 만에 자동차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뗍니다. 6년이면은 좀 뭔가 네. 짧은 시간으로 느껴지는데.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차가 좀 전자제품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의 기술력이라면은 다시 한번 이 전기자동차 이쪽에 좀 투입을 할 법한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일단 지금 보면은 약간 자동차 부문에 되게 특이한 거 많잖아요. 뭐 네. 이렇게 뭐 모니터도 되게 커지고 그 모니터 안에서 뭐 이렇게 넷플 뭐 이렇게 OTT도 볼 수 맞아요. 있고 뭐 이렇게 웹 서핑도 할 수 있고 다양한 기능들이 정말 많아졌는데 이 전기차도 그렇고 자율주행도 그렇고 약간 자동차는 이제 약간 엔진이나 뭐 엔진 같은 거보다는 사실 뭐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이 훨씬 중요해지고 있어요. 네, 공간도 되게 많이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공간 안에서 뭘 할 것인가 이 부분도 되게 많이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전자기업들의 능력이 정말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건희 회장의 좀 해안이 약간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이 왜냐하면 자동차 사업에서 손을 떼긴 했지만 네. 자동차에서 자동차를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거든요. 네. 이 당시 이건희 회장 에세이를 보면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 지금은 누구도 자동차를 전자제품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나중엔 이게 과연 자동차인지 전자제품인지가 모호해질 거다. 아니 근데 그 당시에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전자제품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그렇죠.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 게. 당시에 자동차는 그냥 이동수단이었던 건데 네. 정말 내비게이션이나 뭐 모니터라는 개념도 없었고 네. CD 플레이어가 뭐 한 6 CD를 한 6개 7개 꽂을 수 있으면 정말 그게 엄청난 고급 기능이었거든요. 그랬던 시대였는데 근데 이제 이건희 회장 그 당시에 이제 그 나중에는 이제 뭐 전자기술, 반도체 기술 이게 뒷받침되지 못하면은 자동차 업체들은 이제 망할 거다. 이런 이야. 얘기를 했어요. 네. 정말 앞으로 얼마나 내다본 건지 그러니까요. 놀라운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도 삼성이 자동차 관련된 부분에서 꽤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차를 만들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 네. 2000년부터 지금 전기차가 세상에 나오기 전인 2000년부터 전기차 배터리를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와. 네. 이때부터 시작을 했었고 차 안에 디스플레이도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네네. 이 각종 전자장비까지 요즘은 뭐 되게 다양한
전자기 제품이 들어가는데 이 분야에서 삼성의 존재감이 얼마나 크냐면요. 최근에 삼성이 인수한 하만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네. 네, 미국의 하만이란 기업이 있는데 이 회사가 차량용 오디오, 전자장비 이런 부분에서는 세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는 거의 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네. 그 당시에 삼성이 이 회사를 인수했을 때 국내에서도 상당히 화제가 됐었던 게 우리나라가 외국 기업을 인수한 걸로는 가장 비싼 금액이었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인수를 진행을 한 거라고 해요. 네. 이렇다 보니까 실제로 이러면서 삼성의 이 자동차 사업, 소위 전장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자동차의 전자부품 사업에서 영향력을 크게 확대했고요. 실제로 뭐 벤츠나 BMW나 뭐 글로벌 기업의 CEO들이 한국에 오면은 반드시 삼성을 만나고 갈 정도입니다. 이제 와가지고 항상 뭐 기자회견하고 인터뷰하면은 의뢰 물어보긴 하거든요. 기사를 써야 되니까 이번에 방한 목적은 어떻게 되세요? 왜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반드시 삼성을 만나러 왔습니다라는 얘기를 꼭 해요. 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삼성 만나러 왔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는 또 이제 독일 ZF라는 기업의 에이다스, 저희가 뭐 이제 FSD 얘기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율주행 관련된 거. 네. 이 주행보조 시스템 사업부까지 인수를 하면서 자율주행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체에 대한 집념은 포기했었지만 핵심 기술로 이건희 회장의 열정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삼성은 자동차 사업에서 밀려난 게 아니라 좀 자동차의 중심을 옮겨 잡은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우리가 삼성과 자동차를 함께 얘기할 때 가장 흥미로운 지점인 거죠. 네. 자동차의 진심이었던 삼성, 그 시작과 끝, 그리고 현재까지 자동차의 진심인 남성 박홍준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